자, 일단 입지는 제일 중에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공업 관련된 입지가 있고 그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상업 입지 크게 두 개 있거든요. 물론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상업이죠. 자, 일단 공업은 제일 중요한 게 학자 이론. 대부의 무슨 이론?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보니까 공장 입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뭘 따집니까? 공장 입지 할 때 고려할 요인이 있죠. 세 개 있지. 어떤 거? 노동력도 있고 집정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누구? 아니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송비 등을 고려해서 공장 등 입지한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중요한 말은 뭐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죠? 자, 제품 만들 때 얘는 보니까 원료 제약량과 시장 제약량이 있죠, 그죠? 이걸 꼭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항상 뭘 보는가 하면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원료가 더 크면 어디 갑니까? 이거 하긴 했죠, 지금? 뭐죠? 원료가 부피가 더 크면 어디 갑니까? 원료, 제약량. 제품이 더 크면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제약량? 원료 제약량. 자, 특징 4개 있죠. 첫 번째, 말로 합니다. 중량이 감소하고. 두 번째,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지역이 누구? 원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건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죠. 그러니까 편제 원료 또는 보편의 원료가 보통 이게 원료 제약량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상업 갈 거예요. 상업은 두 개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첫 번째 중심지 이론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인력 이론. 자, 지금 하고 있는 중심지란 말 뜻이 뭐예요? 중심지 개념하셔야 돼요. 어떤 거? 중심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이마트, 백화점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말한 게 누구죠? 크리스탈러지. 자, 얘는 현재 특징이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뭘 파할 목적이에요? 동네 슈퍼가, 즉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다. 그 다음 중심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이런 포섭원리 설명한 사람이죠. 포섭원리. 자, 그러면서 다시요. 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이 쭉 있을 건데 이렇게 오죠. 쭉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내 이 동네 슈퍼 할 때 본점복에서 올 수 있는 고객 수가 있죠. 그걸 말합니까? 오케이. 최소의 고치. 자, 본점복에서 100명 오면 본점 먼저 해보자고요. 한다면 이런 걸 다른 말로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는 용어 쓴답니다. 그 다음에 실전은 고객이 있죠? 이걸 말한다고요?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 물건 같은 말이 뭐죠? 재화, 도달, 거리 또는 범위를 갖다가 설명한 건데 결국은 이게 누가 더 크다? 이건 큰 의미 없는 거죠. 다만 할 것은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기 말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또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했다. 또 중심지 간 또는 계층 간에 뭐 있습니까? 포섭을 설명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이란 말 뜻이 뭐예요? 끌어오는 힘이지. 그죠? 그래서 점포가 클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끌어오는 힘은 강하죠. 크기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크기, 비례. 거리가 멀면 끌어오는 힘은 약하지. 거리에 대해서 뭡니까? 반비례. 이런 걸 좀 정리해 보시고요. 이거 시험때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크게 두 명 학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허퍼가 있더라. 자, 레일리는 기본 전제가 슈퍼가 딱 두 개만 있을 걸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항상
딱 한 곳에 물건을 산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사다 보니까 결국은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을 파악할 목적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랠리는 기본 전제가 딱 상권이 두 개만 있을 거 가정했으니까 또 항상 가까운 곳에 물건 산다 가정했으니까 얘는 항상 고객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을 파악한 게 누구냐? 랠리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이 말 꼭 하셔야 되죠. 만약에 상권이 A가 B보다 크다면 상권 경계점에 가까운 쪽은 상권이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밑에 있는 허퍼를 보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절대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사는 건 아니더라. 실제 보니까 이렇게 상권이 뭐 있어요? 이렇게 중복이 발생한다, 중복이. 자,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고객들이 각각 A와 B 얼마 정도 갈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만큼 가더라. 여기 있는 A 슈퍼에 한 80% 가더라. 얘는 보니까 20% 가더라. 이런 걸 파악한 게 어디 허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유인력, 시장 점유율 파악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답이 될 수 있는 딱 두 개라고요. 랠리는 뭘 묻습니까? 항상 상권은 어느 쪽 가깝습니까? 작은 쪽. 얘는 항상 시장 점유율 파악한다는 누구? 허퍼지. 시장 점유율 얘는 몇 프로? 80%. 얘는 20%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하시라고. 다른 건 전문 따봐야 크게 어떤 정답한 게 없다고. 자, 그 다음. 자, 일단 여기까지 상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정책 갑니다. 자, 정책의 정부 시장 개입. 항상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답 뭐 나와야 됩니까? 왜 정부가 개입합니까? 부동산 시장에. 오케이. 항상 그 말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거. 그러니까 절대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공공재라는 거 있죠. 자, 성격 갑니다. 공공재는 경합과 배제인데 어떤 경합과 배제가 있어? 앞에 뭐 붙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경합, 배제성을 갖고 있을 것도 이게 공공재이고 그 결과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대과소. 오케이. 두 번째. 자, 외부 효과. 아마 원래는 분명히 이게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꼭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은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외부라는 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사적. 내가 현재 이 동네 어떤 걸 집어넣었어. 학교 집어넣고 그다음에 연탄 공격 집어넣었다고. 넣었을 때 나는 현재 이 동네에 보니까 집값을 갖다 뭐 있습니까? 올리거나 낮출 목적이 있습니까? 내 의도는? 그래서 항상 개념 물었을 때 자,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의 이익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 안 해? 이런 걸 갖다 뭐 있습니까? 시장기구 통한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딱 나는 순간 무조건 틀린 말이 이거에 장난치게 돼 있다 항상. 그래서 그 지역의 이익을 본 게 이 뭐라고 이게? 자, 손해 본 게 이게 뭐요? 부죠, 그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이럴 때 사회와 사적 중에 편익과 그 다음에 비용과 또 저기 있는 생산이 어떻게 될까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간다면 곡선까지 가셔야 됩니다. 항상 비교할 때 사회, 사적 비교하시는데 자, 다시요. 정의란 말은 사적 이익 본 겁니까? 외부 이익 본 거요? 내가 그 동네에 뭐 있습니까? 학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넣으면 집어넣을 내가 이익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 보는 거요? 지역 주민이지.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나 아닌 외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 받을 거 묻는 거지. 지역이 이익 본 게 정이고 지역이 손해 본 게 부조죠. 그럼 결국은 항상 지역 같은 말 경우 사회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결국은 편익은 정은 누가 더 크다? 그럼 결국은 이 비용은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런 물건 등을 생산해주는 사람이 사적 아닙니까? 사적 결국은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지. 그 생산량을 적정량보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이 지역한테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그죠?
학교 등이 들어가고 공원 등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익이 기분 좋은 만큼 이 동네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그죠? 자, 거꾸로 연탄 공장 집어넣었어. 쓰레기 매장 집어넣었다고. 자, 곧 이게 부가입니까? 부랑 결국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이 결국 피해 본 거지. 이거 누가 본 거요? 사적이. 항상 생산은 사적이 하는 거죠. 사적이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초과 임대이 발생되어진 결과 이 생산량은 봐. 근데 이거 별로 동네적인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은 거죠. 연탄공장에 들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연탄 공장 주인에게 세금 등을 부과한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올라간 결과 공급이 뭐죠? 공급. 그죠? 그 결과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은 수요 증가 집값 올라가고 공급 감소 집값.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외부 경제이든 외부 불경제이든 항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도 가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토지시장, 토지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수단부터 가볼까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방식? 직접 개입. 두 번째 이용 규제. 하나 더요. 간접 개입. 요건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고 묻는 거죠. 자, 말랍니다 이건. 자, 이 항상 예를 묻는데 공공이나 공영은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공공개발, 공영개발 무슨 개입? 직접이죠. 공공이란지 공영 같은 거. 토지, 은행, 토지 비축은요. 매수나 수용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직접이죠. 그죠? 자, 이건 포인트 뭐야? 방점이 규제지, 규제. 그죠? 그래서 어떤 걸 규제한다, 지정한다, 계획한다, 이런 거죠. 간접 개입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 보조금, 금융 지원, 세금 이런 거죠. 부담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 같은 말 뭐예요? 토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할 거는 목적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목적 두 개 있습니다. 국가가 땅을 미리 매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개념부터 할게. 자, 다시 개념 할게요. 어떤 땅을 누가 이 땅을 비축, 관리, 이용하다가 나중에 국가 또는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맞아? 처분하고 임대 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말은 자, 합니다. 땅은 땅인데 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을 갖다가 누가 매입하죠? 국가가 매입했는데 이게 미리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매입했다가 선매.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걸 비축 관리하죠. 비축 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비축했는데 관리 누가 합니까? 국가 합니까? 이거는 민간이 합니까? 이걸 하셔야 돼. 다시 할게요. 개발되지 아니한 땅을 갖다 국가가 사전에 미리 매입하는 거지.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그러니까 비축 또는 관리 운영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이 땅을 미리 매입했어? 그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적 두 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국가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목적이지. 국가가 필요한 땅이 뭐죠? 공공 뭐요? 개발용 공공.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수급조절 같은 말이 토지시장 안정하지. 그죠? 그럼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세 개 있죠? 세 개. 자, 첫 번째 공공용지를 갖다가 필요할 때 적기에 싸게 공급할 수 있지. 두 번째, 항상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가야. 팔 때는요, 실거래 가격이지. 그 차익이 발생하죠. 그 말이 뭐예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지. 세 번째, 이 지역에 민간이 들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무질서 무계획을 방지할 수 있지. 자, 단점.
첫 번째, 이 땅 누가 샀어? 그러니까 막대한 매입이 들어가지. 두 번째, 조만간 이 지역 개발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주변지에 뭐 발생합니까? 투기 발생하지. 그죠? 앞으로 지가 올라가니까 갈 거니까. 이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 크게 세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임대료 규제. 두 번째, 보조금.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얘는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거죠. 하는데 단기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단기 철저히 수요 변화입니다. 장기는 누구 변화? 공급이지. 그래서 만약에 점 나왔을 때 단기에서 공급 변화 있다 쓰지. 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걸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비록 이 규제는 100%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얘만큼은 좀 기억하시라고. 안 되면 우리 가장 잘 하는 방식이 있죠. 암기에 무조건. 자, 일단 그림만 그려볼게요. 사실 그림 큰 의미는 없는데, 자, 단기랑 공급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랑 공급 완만하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두었을 때 월세가 100만 원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너 절대 이제 규제 들어가죠. 6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큰 특징. 자, 이거부터 합니다. 2번은 뭐냐? 기존 임차인이 이동할래 말래 묻는 거지. 그죠? 임차인이 이동할 것인가? 세 번째, 이와 같은 게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 묻는 게, 그죠? 자, 정책적 효과가 있냐 묻는 건데, 자, 단기 이동해 안 해 이거? 하고 얘는 안 하고 효과 있고 얘는 효과.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돼. 큰 틀은.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우리 항상 단기는 수요 공급 누구 이동? 장기는 수요 공급 누구 이동? 공급이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단기는 보세요. 수요가 뭐 있습니까? 뭐한 거요? 자, 단기는 수요 변화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결과 장기는 공급 뭐 한 거요? 공급 줄었지, 그지? 이런 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공급 감소했다. 자, 이 큰 틀이에요. 이제 조금 잘 더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장기에서는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었을 때 월세가 100이었는데 현재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말아 했죠. 그 결과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손해죠. 이 말은 다른 말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공급 줄인다. 두 번째,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절대 자재 등을 좋은 걸 쓰지 않고 이 정도 단가를 맞춘 자재를 쓸 것 같아요. 봐서는. 그 주택에 대한 질은 또 이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벌써 손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뭡니까? 전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여기 있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이것만큼 뭐 생겼습니까? 초과 수요 발생했지. 초과 수요가 발생한 만큼 무슨 시장? 암시장 존재하죠. 그 결과 보니까 이게 가격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 가격 발생하지. 즉, 이 말은 실제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월세를 갖다가 이만큼 준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가격 두 개 주죠. 이중 가격 발생하더라. 그래서 요것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밑에 있는 보조금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보조금 딱 3개 해볼까요? 첫 번째, 보조금 준다면 내 연봉이 뭐요? 올라간 효과 때문에 주택만 좋은 거 삽니까? 다른 소비도 합니까? 소비 증가되겠죠. 두 번째, 보조금을 줄 때 현금 보조가 있고 그 반대 무슨 보조? 무슨 보조? 임대료 또는 집세 보조지. 그죠? 이때 효용적인 측면이 더 큰 게 누구예요? 현금 보조고 정책 효과가 더 큰 게 누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자, 우리 항상 단기란 말과 장기가 있어. 단기란 누구 변화? 수요 공급. 수요. 장기란 누구 변화? 자, 갑니다. 이거 나면 항상 딱 따라올 게 이렇게 따라와야 되죠. 집값 어떻게 될래? 누가 혜택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문제를. 누가 혜택이 있을 것인가. 자, 단기 수요.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면 누구 혜택? 월세 좀 올라간 거지, 월세. 그래서 임대인 혜택이 있다. 자, 장기는 공급. 생각 잘 하죠? 임대인이 계속해서 처음에 발생했지. 그럼 집을 짓겠으면 안 짓겠습니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짓는데 이미 공급 많은 거요. 올라가면 월세는? 이제 월세 떨어지면 결국은 임대인이 혜택이면 임차인 혜택입니까? 오케이. 이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무조건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결국은 이건 나올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지 이것만 공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잘하시면 된다고. 얘는 더 이상 딴데 시험 나올 게 없다면 여기서.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조세기차. 딱 2개 마셔. 자, 볼게요. 탄력이란 놈과 비탄력 어느 놈이 세금 많이 내? 얘가 더 많이 내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한 놈이 독박 쓰는 거지. 어느 놈이 독박 써? 완전 비탄력이지. 그 완전 탄력은 세금 내 안 내? 세금 전혀 안 내고 얘가 모두 독박 쓴다 이거지. 그죠? 자, 두 번째,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한다면 이거 무슨 세? 형평과세입니까? 형평과세 맞아요. 아니죠? 없는 걸 훨씬 세금 많이 내는 거지. 이런 세금 무슨 세금? 오케이,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대책이 있죠. 한국은 보통 우리 모든 주택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차등과세 부과합니까? 차등과세죠. 그러니까 차등과세 부과한 목적이 결국 뭐야? 형평과세 부과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차등과세 같은 말이 뭐예요? 아니면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요? 대량을 만들어야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약자인 수요자 현재 비탄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를 대량 건설하면 그만큼 이게 탄력화가 되어진 결과 조세정가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총 테마 5개 했어. 네? 이 5개는 전부 다 시험 나온다고 100%. 아니 40문제 중에 확정과 5개 결정됐는데 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총 40문제 중에 무조건 이 5개 시험 나온다. 항상 시험 나온다니까 이건. 그래서 자 결론. 지금 했던 이런 게 있죠. 지금은 그냥 힘들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생각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내가 가져갈 내용이 뭐냐? 결국 이거라고. 여기 있는 이런 문구들 항상 여기서 정답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오늘 할 거 합니다. 자, 오늘 할 것은 265페이지 갑니다. 자, 265페이지 나와 있는 게 투자. 투자가 잠시 우리 여기 있는 이거 정보시장객 이거 모르면 토지정책 모르는 거예요? 다 별개지 별개. 그러니까
항상 이 개론 과목은 각각의 어떤 테마별 따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파트 힘들죠? 그거 빼버리시라고. 굳이 100점 맞출 목적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민법이나 다른 과목처럼 뭐 있습니까? 어떤 순서가 이 개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테마별로 이렇게 꺼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투자가 매년 보니까 8개, 9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 중개사 하는 궁극적 목적이 사실 이거 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투자 파트 투자할 목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실제 공부하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 이 파트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이제 투자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목적은, 목표는 뭔가 하면 요 정도 나왔으면은 적어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세요. 이 다는 못 합니다. 투자 좀 약간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4개 또는 5개를 맞춘다 생각하시고, 그 중에 우리 제가 아마 테마를 총 7개 테마를 이제 쓸 거예요. 쓸 건데,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순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버릴 거, 가져갈 거 생각하시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우리가 투자에 공부할 건 총 7개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거요. 지렛대 효과. 두 번째 보니까 투자 위험. 위험이란 말 뜻이 뭐고 위험에 대한 유형이 원인 자체가 뭐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아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실제 투자할 때 관심 있는 게 어디 관심 있습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과 가격, 이 가치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수익률은 중요한 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이 있어요.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두 번째 어떨 때 투자할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치란 것도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란 말과 투자 가치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한 개념 먼저 파악하시고 어떨 때 투자할까 판단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물어보자고요.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상가 건물 살 거거든요. 그럼 실제 상가 건물 살 때 무조건 딱 한 개의 건물 보고 그냥 무조건 삽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하고 있는 네 번째가 여러 개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 두 번째 포트폴리오. 자, 이 제목을 정해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힘든 분들은 안에 있는 내용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목차를 쭉 한번 적어보시라고. 목차만. 응? 우리 정책 딱 4개 아닙니까? 정부시장 개입, 토지 정책, 임대주택 정책, 조세기 책 4개지. 이 큰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가서 밑에 있는 하부 내용을 좀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쭉 연결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개론 과목은. 자, 그 다음에 5번째. 화폐. 시간 가치. 6번째. 우리 주로 관심 있는 게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총수익이 중요합니까? 이 말이 뭐냐? 영업을 하면 이 건물 운영함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순수익을 파악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7번째 이 모든 걸 쭉 다 해서 마지막에 이 건물 투자할까 말까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이 2개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DCF하고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요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딱 나누면 총 몇 개예요? 총 몇 개? 8개지. 그죠? 그래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 절대 이쪽 앞뒤 연결하지 마세요. 이거 가끔 앞뒤 연결하는 사람이 있던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지 몰라도
제가 전공이 좀 투자금융이 제 전공인데 나 이 연결 안 돼 이거 절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내놓고 이게 이런 질문 같이 섞일 수가 없다고. 다 별개. 그래서 하다가 어떤 특정 파트 힘들죠. 그럼 빼내. 자, 항상 강장이 있죠. 굳이 이거 맞추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린 주구장창 뭐예요? 그죠? 중간에 힘들면 힘든 거 빼버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확실히 아는 거 뭐예요? 완전히 그걸 만드시라고. 어설프게 아는 거 그냥 버리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가면요. 아마 요거 공부 안 할걸? 나중 가면? 오늘 하면 제가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건 잘 들어온다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 보통 여기서 한 3개 또 4개 나오거든. 그 중에 특히 요거 나오고 우리 작년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남 원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게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근데 아마 계산 문제를 풀면요. 여기까지는 산수예요, 산수. 여기까지는. 요건 수학이거든요. 요거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뭔가 하면 1분 이내 풀 수 있는 거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건 하면 안 돼, 계산 문제. 무조건 빼버리시라고. 실제 제가 이 문제 풀어도 한 2분 걸리거든요. 제가 풀어도. 그런 거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산이 나오면 요거까지는 해보자고. 밑에 있는 이건 그냥 저는 날려버릴 겁니다. 과감하게. 자, 일단 풀어보시고 아마 공부하기 좀 힘든 게 뭔가 하면 요 파트 좀 힘들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어느 정도 아마 분명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풀어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자, 투자할 건데요. 비록 이 내용이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투자란 개념을 하기 때문에 이 2개 정도는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자, 투자, 투기. 뭐 설명 꽤 많지만 실제 우리 학문상 크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어떤 물건 사가지고 이용한 후에 집 뭐하죠? 팔죠? 그죠? 취득과 운영 후에 집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투자든 투기든 둘 다 사서 판다. 다만 차이점.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투자,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 투기. 요거요. 그런 차이인데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자, 다만 이때 용어 정도를 좀 정리해 봅니다. 그럼 실제 이 투자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든가 하면요. 내용도 힘들지만은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자, 일단 집을 사는 건 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지. 이 말은 돈은 현금이지 나간다 이게 뭐죠? 유출. 같은 말이 비용 아닙니까? 같은 말이 뭐요? 지출. 같은 용어인 걸 먼저 보시라고요. 자, 다시. 운영은 이 건물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이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소득, 이득이란 말 씁니다고요. 자, 집 팔 때 재수는 지는 금액이 있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자본, 이득이요. 즉,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12억 주고 이 집을 팔았다. 나 얼마 남았죠? 얼마에 대해서 2억 남은 거예요? 얼마까지 투자했는데 2억 남은 겁니다. 10억이지. 이 10억이면 결국은 자본. 자본에 대한 이득이 2억이죠. 그 말 뜻입니다. 표현 자체가. 어쨌든 여기 있는 소득 이득이든 자본 이득이든 저한테 올 수는 뭐 있습니까? 저한테 들어온 이익이지. 이런 걸 보통 묶어서 뭘 하는지 압니까? 묶어서 얘가 현금 유출이면 반대로 현금이 뭐합니까? 들어온다 이게 뭐죠? 이게 비용이면 얘는 뭐 되겠습니까? 수익 또는 수입이지. 자, 지출 반대말이 뭐냐? 소득.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실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 돈 얻을 목적이지. 그러면 현재 현금 10억을 투자해서 이 수익은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미래에 있는 10이 얻을 목적이지. 그럼 얘하고 얘 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라는 것은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서로 바꾸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시험 나냐 보니까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프린터. 자, 프린터의 1번. 그냥 의미 두지 말고 그냥 그런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개념 나오지 그냥 통과하셔.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현금 수입과 현금 유출을 기초로 바꾸는 행위다. 같은 말이 뭐냐? 자, 책 갑니다. 기본서 자, 책의 265페이지 가보니까 기본서 265페이지 가보니까 저기 있는 가로 1번 있죠? 첫 번째 줄의 밑줄 뭐라 했습니까?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뭐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있는 수익을 얻는 행위가 뭐냐고 이게 투자다. 또 계속합니다. 즉 장래 현금 수입과 현재 현금 지출을 뭐 한다고요? 교환하는 행위다. 그죠? 그런 말만 기억하시라고. 자, 밑에 괄호 2번 투자에 대한 장점 통과 D장 갑니다. 자, D장 266페이지 괄호 3번에 투자에 대한 단점 통과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270페이지 투기 통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267페이지 있는 괄호 5번 양괄호 5번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렛대 효과 항상 얘는 시험 낼 때 말로 시험 낼 수도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예, 계산 형태로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렛대 효과일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얘도 어떤 기본 용어 좀 정리할게요. 자, 잠시 보세요. 용어 정리합니다. 우리 집을 살 때 내가 10억이란 돈을 주고 샀답니다. 이게 총투자입니다. 물론 집 살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만 그 반대 남 돈 빌려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럼 결국은 자기 돈이 무슨 투자예요? 자기 돈? 남 돈이 뭐죠? 타인 돈이?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주고 샀는데 내 돈은 4억을 투자하고 남 돈 6억 빌렸다 이 말이지, 그죠? 자, 이따 보니 우리 투자란 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게? 자본. 그래서 총투자 같은 말이 뭐라고요? 총자본. 얘도 뭐 지분 투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본 쓰겠네? 그 다음에 저당 투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타인 이런 용어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이 2억이란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 20%. 그럼 결국은 얘는 항상 수익률은 표시되는데 앞에 표현해야죠. 뭐에 대한 투자는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에 대한 투자입니까? 총 투자에 대한 이 나왔던 수익 20%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뭐 씁니까? 총? 여기서 쓴답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된다고.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원인 자체, 근거가 뭐냐 표시하라고. 자, 자기 돈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 있어요. 이걸 비율로 표시한 게 뭐죠? 수익률이지. 그죠? 자, 일단 현재 자기 돈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이죠. 뭐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이걸 지분 수익률. 또는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수익률 쓴답니다. 쓸 때. 그 다음 저당 투자, 남 돈 빌린 거에 대한 수익률이 있죠. 이걸 저당 뭘 한다고요? 수익률. 우리 은행 돈 빌려가 뭐 지불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 이자율. 이건 이해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용어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렛대 효과 갑니다. 요건 말로써 제가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렛대란 말을 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큰 돌이 있으면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란 지렛대를 위해서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할게요. 자, 이 돌을 자기 힘으로 들 수 있습니까? 지렛대 의미에선 자기 힘으로 이 돌을 들 수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보다도 이 지렛대의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있습니까? 자기 힘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힘입니까? 타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시 번역해보죠.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타인 돈, 이 말이 뭐죠? 저당을 활용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을 만들어진 게 곧 이게 지렛대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지렛대효과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항상 뭐 들어야 됩니까? 이 말이 없으면 승리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자기 자본 수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갖다가 268페이지 갑니다. 지렛대 효과에 대한 종류가 3개 있죠. 그죠? 첫 번째, 정. 두 번째, 부. 세 번째, 중립 또는 영이지. 자, 여보세요. 보세요. 이게 남돈이야. 남돈을 빌려서 내가 이익을 본 거. 내가 이익 볼 수 있지. 이익을 본 게 뭐냐? 이게 정이라고. 남돈 빌려서 오히려 손해 본 게 뭐냐? 이게 부라고. 손해 이익이 없는 게 곧 이게 영입니다. 영 또는 중립이라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남돈, 은행 이자를 굉장히 싸게 빌려온 만큼 나는 이익에 손해요. 이익이지. 여기 정이야. 그 다음에 은행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빌려온 만큼 나는 손해보는 거지. 여기에 뭐요? 부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 개념 아시라고. 그럼 자, 그러면 은행 금리가 쌀수록 나는 뭐요? 이익이지. 은행 금리가 비쌀수록 나는 부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지분수익. 자, 다시 해볼게. 자, 이걸 좀 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시험 나면 제일 중요한 건요.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을 먼저 합니까? 총 자본 수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보니까 저당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 지분 수익을 다 써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은행 이게 저당 수익 은행 이자야. 이자율이 싼 만큼 나는 이익 손해. 은행 이자 싸대 이익이지. 이게 뭐냐? 이 정해지랬대요. 자, 이렇게 그림 나오겠죠, 그죠? 다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은행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빌려온 만큼 나는 손해이익. 손해지? 손해본다 이게 부의 부. 이런 그림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손해이익이 없는 여기 뭔지 압니까? 다른 말로 우린 영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요. 일단 먼저 이 딱 모양 보니까 대충 이게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과 똑같은데, 그죠? 그러면 자, 이 핵심이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이 이렇게 된 시소 모양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이거면 이리 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지. 그죠? 자, 일단 구체적 설명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하는데 이 상태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만약에 보세요.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 중에 지분이 더 크면 이건 무조건 뭐요? 내가 뭐 이익 본 거지. 요건 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총 자본이 더 크다 이 말은 지분이 더 낮은 거지. 요건 뭐 내가 손해 본 거지. 요건 뭐요? 부지. 그죠? 그럼 결국은 답은 여기서 다 나오겠네. 얘가 가장 크면 정이고 지분이 가장 낮은 뭐요? 부지. 그죠? 이를 보통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절대 시험에서는 얘를 안 주어진다는 거야. 왜? 이거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매겨 이렇게 낸다고 낼 때. 자,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을 딱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세 안 주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지렛대가 정이냐 부냐 0이냐 이거 시험 낸다 항상. 그럼 결국은 거꾸로 생각하죠. 지분수익이 가장 높단 말은 저당 수익이 가장 은행 이자 지분수익이 높단 말은 뭐예요? 그만큼 저당 수익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저당 수익이 높단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분수익이 낮겠죠.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보니까 저당이 낮은 거지. 이건 정의에 보여요. 정의고. 요거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어. 그럼 앞으로 시험 나올 게 뭐냐? 이게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총자본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아니면 저당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렇게 하면 시험 나올 것 같아. 나 같으면. 이건 이미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건 정의에 보여. 정의면 항상 누가 제일 커야 돼? 지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딱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말로서 묻는 게.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선 지분 수익이라는 조건은 안 주어져. 당연히 뭐 있으면 지분이 결국 가장 크면 이건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 손해 이익은 항상 누구 입장입니까? 지분 투자 입장이지. 그건 내가 이익을 본 게 정이고 내가 손해 본 게 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죠? 항상 시험 내 이걸 딱 주어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염화를 딱 보게 돼 있어. 그럼 이런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분과 저당 마시면 돼. 저당이 낮으면 뭐요? 저당 수익이 낮으면 정부 은행이자 싼 만큼 내 이익 본 거지. 뭐 정이지. 저당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 있으면 나는 손해보는 거지. 그거 부죠. 요것만 생각하시라고. 괜히 공식을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됐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거와 관련돼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총 투자가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이때 나왔던 수익이 2억이란 수익이 나오더라. 항상 이 총 투자는 결국 그 돈 속에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남 돈이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고 저당 투자 금액이 6억을 빌렸다. 항상 저당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으면 은행 이자가 있는 거지. 그죠? 이자가 있는데, 자, 이자가 만약에 이렇게 냅니다. 10%일 때 항상 묻는 게 지분 수익률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묻는다. 항상 시험에서. 딱 이 포맷이에요. 항상 묻는 게. 자, 또는 금리가 20%일 때 지분 수익은, 금리가 25%일 때 지분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고, 실제. 자, 우리 항상 요 털이 딱 나오죠.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여러분들 항상 이 그림 그리시라고. 이렇게. 우리 문제는요, 나오면 항상 기본 포맷이 있습니다. 좀 빨리 푸는 포맷이. 자, 여기다가 수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총 투자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누가 있지? 타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있죠. 자, 해보죠. 총 투자금 얼마요? 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분 투자금 얼마요? 저당 얼마죠? 자, 기억은 대출금리가 10%일 때 이 지분 수익 얼마 될 것인가? 리언번은 뭐 있습니까? 대출금리 얼마요? 1대 지분 수익 얼마 될 것인가? 디귿번호 보니까 대출금리 얼마죠? 이럴 때 이게 지분 수익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봐볼게요. 만약에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은 나온 수익이 얼마요? 2억이지. 그 수익률 몇 프로?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은 지분 수익입니까? 아니면 총 자본 수익입니까? 아니면 저당 수익입니까? 뭐에 대해서 표현해보죠. 따라서 이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지. 그죠? 자, 근데 실제 보니까 남돈 빌리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을 파악할 때 남돈 빌린 걸 갚고 남는 게 나한테는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보니까 남돈 6억 빌렸지. 이자 10%지. 이자 얼마예요? 6천이지. 그럼 2억이란 돈 중에서 남돈 빌린 만큼 이자 빼야만 내 손에 지를 수 있는 금액 나온다고. 내 손에 지른 금액 얼마죠? 1억 4천이죠? 그러면 수익이라는 걸 항상 표현할 때 내 돈분의 수익이요. 나 얼마 투자했지? A에 대해서 1억 4천 했지? 몇 프로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또는 지분 수익은 35%에 표현한다, 문제가.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금리가 20%면 결국은 이자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지. 그죠? 2억 중에 1억 2천 이자 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얼마 됩니까? 8천 되죠?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은 8천 되겠죠? 수익률 몇 프로? 20%. 자, 마지막 있는 얘는 보니까 6억에 25%죠? 이자가 얼마냐?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이자 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얼마 됩니까? 5천이죠? 내가 투자한 금액은 4억인데 5천이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12.5%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런 값 항상 시험에 내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이제 말로 설명해볼게. 이제 자, 첫 번째 10억이란 돈을 투자하면 2억이란 수익이 나오지. 그럼 결국은 밑에 있는 정상적인 수익을 봤을 때 10억에 2억이면 4억을 투자하면 얼마나 나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인 수익은 10억에 2억이면 4억에 8천 나야 되지. 원칙은. 근데 실제 얼마 나왔어? 1억 4천이지. 내가 이익 본 거에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지. 이런 게 뭐라고? 이게 정어지랬대요. 자, 이제는 금액을 하지 말고 이 금액을 하지 말고 비율로 할게요. 원래 정상적인 수익률 몇 프로? 근데 얘는 얼마 나왔습니까? 이익 본 거지. 자, 얘는 이건 손해 본 거지. 원칙이 20% 나이인데 12.5% 나왔잖아. 남돈 빌려서. 여기에 뭐라고? 자, 미연번은 원래 20% 남돈 빌려도 20이면 손해 이익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기 뭐라고? 0 또는 중립적. 자, 가볼게. 저기 있는 그림. 자, 그림 기억 볼게요. 보세요. 은행 금리가 10% 가장 낮은 거지. 요 세 개 중에서. 그죠? 금리가 낮은 만큼 나한테 이익은 커지는 거지. 금리가 얘보다 비싼 거 아니야? 얘보다 비싼 만큼 나한테 오는 수익은 얘보다 떨어지겠지. 그죠? 이 금리가 같으면 자동 얘도 뭐 같아지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야? 은행 이자 싼 만큼 지분 수익은 올라간다. 이게 정의지. 은행 금리가 비싼 만큼 지분 수익은. 결국은 중요한 말은 이 지분 수익이 높은 게 정의고 낮은 게 부하입니까? 그죠? 근데 실제 시험 이걸 안 주어지잖아, 문제에서. 앞에 있는 이 문제 봤을 때. 응? 지분을 딱 주어지면 벌써 거기 답이 나온다 벌써. 그러니까 지분이 절대 안 주어져. 항상 주어지면 이렇게 딱 주어진다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정의냐 분임을 쓸 때 이 총자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저당이 낮으면 저당수익이 낮으면 저당수익이 높으면 이것만 기억하라고. 이것만. 이 계산 문제 다음에 할게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단지 이건 산수죠? 그죠?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또 보세요. 여기 한 문제야. 그다음 두 번째. 부채 비율이. 이 말은 남 돈을 많이 빌려갔을 때 과연 여기 정과 부와 영에서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 하고 좀 설명드릴게요. 자, 물어보죠. 내가 남돈 빌려서 이익을 보는 거지. 이익을 벌 땐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더 많이 빌려간다는 말은 결국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 부의 지렛대일 때는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지. 남돈 빌려서. 이땐 돈을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적게 빌려갑니까? 더 적게 빌려가죠. 근데 더 많은 돈을 빌려가면 내가 손실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 해볼게. 요 두 개. 자, 보세요. 똑같은 이 조건 하에서입니다. 다만 대출액만 차이 있어. 그러니까 내 돈은 2억을 투자하고 남돈 8억 빌렸습니다. 남돈 더 많이 빌렸죠, 그죠? 이럴 때, 자, 이건 똑같은 조건입니다. 금리가 10%면 이자 얼마예요? 8천 되겠지? 이때 보니까 내손에 지른 금액 얼마 됩니까? 2억 중에 8천 이자 줬어. 내손에 지른 금액은 1억 2천이지. 그죠? 이제 나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 투자했지. 2억에 대해서 1억 2천이면 자기 자본수익이 얼마예요? 60%지. 다시 정의 지렛대일 때 타인의 돈을 더 많이 빌려가면 지분 수익률 더 올라가지. 확인된 거지. 그죠? 자, 다시 요거 합니다. 8억의 이자가 25%면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자가 2억이에요. 2억. 그럼 2억 중에 2억이란 이자 갚았지. 그 내손에 지른 거면 얼마예요? 0 아니에요? 나 얼마 투자했는데? 그럼 몇 프로예요? 0이지? 이 말 아닙니까? 타인의 돈을 더 많이 빌려가니까 부의 지렛대에선 자기 자본 수익은 얘보다 더 줄지. 확인하라고. 세 번째. 요거 다시 보세요. 8억에 금리 20%지. 금리 20%지. 이자 얼마예요? 2억 중에서 1억 6천만큼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거면 얼마예요? 4천이죠? 나 얼마 투자했습니까? 몇 프로예요? 변화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자, 이 말은 중립적 지렛대일 때는 타인의 돈을 아무리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지분수익은 변화 있다 없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그죠? 변화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통 사람들은 일반 돈을 빌려갈 때 정일 때 빌려갑니까? 부일 때 빌려갑니까? 정이죠? 그죠? 자, 여기 있는 타인 돈을 많이 빌려감에 따라서 수익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중요한 거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 갚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죠? 우리 과거에 4번 시험 나왔는데 틀린 말이 이게 3번 나왔어. 느낌은 참 좋지 않습니까? 타인 돈을 많이 빌리면 수익이 올라간 만큼 위험도 감소한다. 깔끔하죠, 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좀 조심하라고. 비록 수익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반대가 위험도 동시에 뭡니까? 같이 올라간다. 딱 요거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봐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요. 지렛대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 누구 나와야 돼? 지렛대 말이 딱 성립하기 위해서 뭐 나와야 됩니까?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남 돈을 빌려서 지렛대 나누는 거지.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요 관계 묻는 요거 묻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요거 묻는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번째 뭐냐? 되었을 때 이 말 묻는 거라고.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저 뒤에 있잖아요.
자, 문제 2번, 3번, 4번 세 개 묶으세요. 세 개 묶어서 이건 지렛대에 대한 개념 묻는 거요. 자, 2번 가볼게요. 지렛대란 나 있죠? 항상 무슨 글자 나와야 돼? 타인돈 거기 뭐 타인돈 있지 않습니까? 뭐나 있습니까? 차입금 나 있죠? 그럼 맞는 거요. 3번 가볼게요. 총 매입금에서 전세금을 제하고 쭉 나 있는데 전세금은 내 돈, 남돈? 남돈이죠. 그럼 무슨 이게 뭐요? 지렛대 효과 맞지? 자, 앞으로 시험 나면 4번 같은 시험 낼 것 같아. 잘 보자고요. 4번. 융자, 벌써 융자는 지렛대 맞습니다.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차입 금리보다 집가 상승이 높아서 자본 이득을 본 것도 지렛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만약에 4번 융자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은행 금리가 저긴 집가 상승률보다 높아서 자본 손실을 보는 것은 지렛대 효과? 네? 아니, 요거는 자본 손실 본 건 정부, 부지. 결국 이 지렛대 효과? 맞잖아.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거 보시 이제.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뒤에 내가 이걸 본다, 손해 본다, 본전보다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그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남 돈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뒷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시그마에서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본전 보든 중요한 건 남돈들은 무조건 지렛대. 딱 거기 포인트예요. 됐죠? 자, 오답 5번 갑니다. 5번 잘 볼게요. 정의 지렛대 나 있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비교했지. 자, 저당이 어떨 때 정입니까? 낮을 때 높을 때? 저당이 낮을 때지. 자, 다시 볼게요. 총 자본 수익이 저당 수익 높을 때 정이죠. 그 말 따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자 6번 갑니다. 부의 지렛대에서 부채비율, 남돈 많이 빌렸을 때 지분 수익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예? 앞에 무슨 지렛대? 부지. 부는 내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데 돈을 더 많이 빌려간 거 아닙니까? 그 지분 수익은 더 크게 증가됩니까? 하락하지. 지금 묻는 거 이 지문 이거 묻는 거요. 자, 그 다음에 그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렛대 효과 중에 문제를 가장 잘 낸 게 뭐냐? 7번.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자꾸 시험 낸다고. 7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비를 낮춰서 정의 지렛대에 전환할 수가 있다. 칠판 보시고요. 보세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 틱업본 부 맞지? 그죠? 원래 8억을 빌렸을 때 금리가 25%면 자기 자본수 0 아닙니까? 이거 부 맞지? 그러면 자, 대출비를 낮췄습니다. 이제 6억 빌렸어. 6억 빌려도 금리가 25%면 12.5%지. 이거 정의해 보여요. 부지. 무슨 말이요? 항상 대출 비율이 달라진다 해서 정의 부로 바뀌는 거 아니라고. 정은 정의야. 부는 부라고. 네? 그런데 다시 보세요. 다시. 만약에 4억에 6억입니다. 금리가 25%면 정부, 부지. 근데 금리가 10% 되면 정부. 이건 달라지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중요한 건 이 말 아닙니까? 부의 지렛대에 있을 때 동일한 조건이면 대출 금리가 달라지면 정의 부가 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지렛대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뭐에 대한 차이요? 금리 차이라고. 이걸 갖다 설명해 주는 목적이라고. 그래서 문제 중에 가장 잘 낸 이거나 사실은. 그럼 거기 쓸 때 뭐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아니라 그 말 대신 뭐 써야 됩니까? 저당 수익률. 이라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당 수익, 금리가 낮아지면 정으로 바뀌지. 그죠? 그 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지렛대 따라서 대출액에 따라서 정과 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출 금리가 변하면 정가 부가 바뀌는 거지. 그죠? 상승 나오거든. 예, 무조건. 지렛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타인 돈을 빌렸을 때 대출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결국은 정가 부가 변화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8번 네? 좀 틀린 거 아니에요? 8번요.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 저당 수익 같으면 무슨 지렛대? 중립. 오케이. 중립적 지렛대에 있을 때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지분 수익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9번, 10번 같이 묶고 9번, 10번 묶으세요. 자, 7번 보시고 이거 묻는 거요. 자,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 비록 수익은 올라갈지언정 위험도 올라간다. 그 문제요. 9번, 10번이. 그럼 9번이 그 말이죠. 붓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있지만, 즉 수익은 높아지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 반대 거꾸로 원리금 상환 부담 더 증가되겠지. 그 다음에 11번요. 부채비율이 커지면 지분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부담해야 될 위험도 동시에 뭐 한다고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지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확대 저기 나올 게 없거든, 지문이. 자, 그래 보시면서 자, 책의 내용 가볼게요, 이제. 자, 267페이지. 양가로 5번, 1번 지렛대 효과 의의가 있죠? 자, 첫 번째 줄 타인 자본 또는 부채 비율 밑줄. 무조건 그말 나야 됩니다. 밑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 다 같은 말이에요. 넘어가시고요. 뒷장 가볼게. 바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정의 지렛대 있죠? 그 박스 안에 내용을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밑에 우리 기억, 니언, 티것, 니얼번까지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억은 이해되겠죠? 그죠? 기억은 차입이자가 총 자본 수익이 차입이자보다 뭐 있습니까? 높되면 차입이자 낮은 거지. 이건 저기 정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자, 그 다음 니언번, 디것번 마찬가지예요. 디것번 그 말이죠. 타인 돈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 수익은요 올라간다 이거죠. 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 결국은 니얼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부의 지렛대 효과도 박스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 니언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억, 니언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니언번 봐볼까요? 부채비율이 커지면은 자기 자본 수익은 뭐합니까? 하락한다 그죠? 자, 디것번 중립적도 박스안에 보시고 얘도 뭐 있습니까? 기억, 니언 같은 말은 니언번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중립적 지렛대 있을 때 예,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되었죠?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지금 그냥 통과하세요. 270페이지 통과, 272페이지 통과, 273페이지. 자, 일단 요거 끝났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의 포인트가 뭐예요? 남돈 들어오고, 그 다음 남돈 빌렸을 때 이제 정이냐 부 찾아가야 되지? 저당 수익이 낮으면 정, 높으면 부. 자, 다시 타인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저당 수익이 낮다 이 말은 정이죠. 정일 땐 지분 수익이 올라가지 이익 보니까 부란 건 떨어지겠죠.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 네, 좀 쉬었다가 이제 투자 위험할게요.